남자이건 여자이건 평소에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말년에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50대 남편은 마누라가 곰국을 끓이는 냄새에 이번엔 며칠이나 집을 비우고 나가려고 하는 거지 하며 두려워하고, 60대 남편은 마누라가 주소도 안 가르쳐 주고 이사 가면 어쩌나 걱정하고, 70대 남편은 마누라가 황혼이혼 하자고 할까봐 전전긍긍하고, 80대 남편은 마누라가 목공소 가면 혹시 내 관자러 갔나 하고 걱정한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물밀듯이 밀려드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뿐인데, 부부와의 관계에서 애정이 더 깊어지고 나날이 행복만 더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변함없이 사랑을 나누며 사는 부부는 주변의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는 애정이 아니라 연민이나 정으로 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40대 부부는 헤어질 수 없어서 서로가 마지못해 살고, 50대 부부는 흰머리 잔주름이 늘어나니 서로가 가여워서 살고, 60대 부부는 등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서로가 필요해서 살며, 70대 부부는 살아준 세월이 고마워서 서로가 고마워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목에 와 계신가요? 우스갯소리의 말들이 얼마나 와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애정보다는 측은지심과 정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했던 그동안의 사랑은 어떤 걸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측은지심과 정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지긋이 들어도 세월이 흐를수록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부부를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평생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테지요. 나이 들어 외롭고 아플 때 결국 내가 기댈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나의 배우자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은퇴부부의 100세 인생, 남편이 귀찮다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70대 은퇴자들은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4시간 10분을 배우자와 함께 보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은퇴 여성의 절반가량은 남편과 함께하는 4시간 10분도 줄이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100세 인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관계에서 왜 아내에게 남편들은 천덕꾸러기가 되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성분들은 3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로 내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는 분이 있고, 두 번째로 네 그럴 줄 알았다 하며 수긍하는 분, 세 번째로는 적어도 내 아내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부정하며 안심하는 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는 나이든 아내들이 반란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남성은 현재에 만족한다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일단은 서로의 부부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퇴를 하면 남편은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어지고 해서 점점 집에만 있게 되는데요. 삼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의 밥을 삼시세끼 꼬박 챙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청만 하고 함께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뭐 조금 해주면서 생색내는 경우가 많으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한다고 하네요. 그러고 은퇴 후에 남편은 하루 종일 유튜브나 TV만 본다고 합니다. 평소에 대화도 없어서 부부가 아니라 그냥 밥 차려주는 사람 같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꿈꾸었던 함께하는 노후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사실 남성들이 생각하는 노후의 꿈도 그건 아니었겠지만 여성들은 적어도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함께 나들이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함께 할 거라고 기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물론 그동안 밖에서 남편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고난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며 살았는데 정작 아이들은 엄마만 평생 고생한 줄 안다고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빠가 밖에서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돼서 직접 겪어봐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행을 떠나세요. 그리고 함께 운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공유하세요라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밥만 먹지 말고 외식도 하고
직접 요리해서 드셔보시기도 하라고 말이죠. 그러면 알겠다고 말은 하시면서도 피곤하고 귀찮다는 핑계로 변화를 주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변화하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먹으면 못할 것도 없지요. 평생 제대로 여가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으니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색해서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밖에 모르고 살던 남편들이 은퇴하고 나면 별로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집에 있으면서도 결국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셋입니다. 하나는 TV이고 또 하나는 아내, 그 다음이 아내가 키우는 강아지라고 합니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남성들의 무력감도 커지지만 아내들 입장에서는 내 옆에 있는 남편이 회사 상사 같다고 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긴 세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고 이제는 내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한데 와이프는 나를 딱히 반겨주는 것 같지도 않고 돈을 안 벌어다 준다고 이렇게 대하나 싶어서 섭섭한 마음만 자꾸 커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내분은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이제 와서 나보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 내세우면서 이 갈등이 지속되면 황혼이혼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 아내가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며 배려한 남편들은 노후가 따뜻하고 행복한 반면 가부장적 유교 문화에 따르며 아내를 식모, 유모로 대했던 남편들은 노후에 서러움을 받는다는 누군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호응합니다. 늙어서 아침에 눈 떴다고 아내한테 맞는 분을 봤다고도 하는데요. 사회복지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혼자서 고독사 하시는 분들 중에 할아버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도 합니다. 쌀을 갖다 드리면 할머니들은 이것저것 밥도 잘 해드시는데 할아버지들은 손도 못 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죠. 그런데 두 백발의 노인 부부가 함께 다정하게 서로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면을 보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들처럼 서로 오래오래 사랑하며 살 수는 없는 걸까요? 나이 먹어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노년의 부부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은퇴 이후의 삶을 잘 살려면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 생활을 찾아보고 밖에서 꾸준하게 할 일을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짬을 내서 여가 시간에 TV만 보시지 말고 아내분과 외출도 해보세요. 그동안 못 나눴던 대화도 나누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웃 부부와 함께 어울려 보세요. 그리고 은퇴라고 하는 게 남성들에게 힘든 일이지만 여성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은퇴할 나이면 아내도 집안일에서 은퇴할 나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가 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더라도 하루 한 끼는 남편이 직접 차리시고 청소기도 돌리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수십 명의 친구보다 좋고 편안한 게 배우자입니다. 옆에 있을 땐 소중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때 가장 특별한 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옆에 있는 반려자가 최고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부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3분만 봐도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아니면 이혼을 할지를 95% 이상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둘은 비슷한 시대에 살았고 또 공통점도 참 많습니다. 둘 다 아주 나이가 어린 연하의 부인을 만났거든요. 톨스토이는 16살 연하의 아내, 도스토예프스키는 26살 연하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둘 다 굉장히 열렬하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또 그 아내들이 내조를 잘해줬다고 유명한 부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작가가 서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결혼관을 작품에다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리나라는 그 유명한 작품 속에서 행복한 결혼은 다 비슷한 모습이다. 그러나 불행한 결혼은
저마다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썼고, 도스토예프스키는 결혼은 정말 연마하듯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행복을 쌓아가야 된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둘의 결혼관이 이렇게 달랐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톨스토이와 소피아와의 결혼은 말년에 너무나 불행하고 아주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도스토예프스키의 결혼 생활은 아주 행복했고, 죽은 후에도 그 사랑이 계속되었다고 회자가 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현대과학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결혼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말했을까요? 그 검증을 해준 학자가 있습니다. 관계의 아인슈타인이라고도 불리는 존 가트맨 박사입니다. 그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거의 50년 가까이 3,600쌍의 부부를 실제로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 내용에 비추어 실험을 해보면 부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3분만 봐도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이혼을 할지를 95% 이상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이 과학자는 도스토예프스키의 판정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호감도와 친밀감이 높다고 합니다. 이걸 뭉뚱그려서 우호감이라고 하는데요. 서로에 대한 호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이런 우호감을 어떻게 쌓았을까요? 도스토예프스키의 부인이었던 안나가 쓴 회고록을 보면 처음에는 일로 만났다고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을 속기해주는 속기사 역할을 했는데요. 안나가 남긴 그 기록을 보면 남편의 눈빛깔은 어떻고, 눈 크기가 어떻고, 머리 색깔은 이렇고,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이 소상히 표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가트맨 박사는 사랑의 지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것에 대한 꿈이 있고 어떤 걸 두려워하는지 그런 마음의 지도가 있는데 행복한 부부들은 그런 걸 잘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 결국은 파국이나 이혼으로 끝나는 부부들을 보면 서로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아주 잘못 알거나 엉뚱하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호감은 관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호감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대화 방식인데요.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 다가가는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조율이 잘 되는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은 다가가는 대화가 아니라 원수와의 대화 혹은 멀어지는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즉, 상대의 대화와는 상관없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의 말에 즉각 반박하거나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법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의 관계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호감 혹은 친밀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 방식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부부들은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살다 보면 서로가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이가 있을 때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그 갈등이 벌어졌을 때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대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부부들이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데 비해서 불행한 부부들은 관계에 폭탄 장치를 단 것처럼 전쟁에 나간 장수처럼 함부로 막 싸운다고 합니다. 특히 그 대화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4가지 방식을 쓰게 되면 이 결혼은 파국으로 이혼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비난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왜 맨날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비난입니다. 둘째는 방어입니다. 왜 나만 보고 그래? 너도 그렇잖아. 이렇게 자기를 방어 혹은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경멸입니다. 네 주제 파악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비웃거나 조롱하고 하인 취급하거나 어린애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 담쌓기입니다. 4가지 중에 제일 안 좋다고 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예 대화도 안 하고 서로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마주보지도 않거나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전화하는 도중에 전화를 끊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담쌓기입니다.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아무리 처음에는 열렬히 사랑을 하고 서로 좋아했다 하더라도 결국 좋지 않게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끝날 때까지 엄청나게 고통스러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파국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갈등을 관리하는 방식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차이는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알고 그 꿈을 서로 굉장히 지지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막거나 혹은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배우자 안나는 그 당시에 남편이 빚도 많았고 건강도 정말 나빴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악조건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남편이 죽은 후에도 엄청나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함께 살면서도 같은 꿈을 공유하고 그 꿈을 향해서 서로를 응원하며 도와줬지요. 그런데 말년의 톨스토이의 경우에는 점점 더 종교에 귀의하면서 자기 재산도 다 노예들한테 주고 싶어하고 시골 생활을 원했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내였던 소피아와의 사이에서 키워야 할 아이들이 13명이었다고 합니다. 얘네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톨스토이가 그러니 갈등이 참 많았겠지요. 그래서 서로의 뜻을 반대하고 갈등을 심하게 겪다가 결국 톨스토이는 아내와 싸우고 집을 떠나서 돌아다니다가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년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서로 공유하고 또 존중하고 지지해 준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노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3가지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어쩌다 한번 크게 이벤트를 해서 호감을 사고 존중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자주 표현하면서 살아보세요. 사랑이나 관심, 호감 같은 것을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일어난 사람이 아직 자는 사람한테 손이나 발을 20초만 주물러 줘 보세요. 20분도 아니고 20초입니다. 굿모닝 잘 잤어요. 이 정도의 표현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약속이 있거나 일이 있어서 나갈 때 포옹을 해주세요. 앉자마자 바로 벗어나지 마시고 서로의 심장과 체온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도 한번 안아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저녁 먹고 나서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땐 아침에 늦게 일어났던 사람이 10초이자 더 붙여서 30초 동안 어깨나 손이나 발을 주물러 주는 것입니다. 닭살 돋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사소한 습관이 쌓이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자연스럽게 마음도 표현해 보세요. 인간은 서로의 피부가 닿는 것만으로도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자주 표현하게 되면 긍정성이 누적이 되고 쌓이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정말 죽기 살기로 비난하고 방어하고 경멸하고 담쌓기 하면서 살지 마세요. 앞으로 남은 소중한 시간을 후회로 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눈앞에 닥친 갈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예의 있게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꿈을 공유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서로 믿고 지지해주면 온갖 풍파를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노부부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받는 데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남에게 사랑받으려고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항상 괴로움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사랑을 주었는데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배신감에 사랑이 미움의 씨앗이 되지요. 더 사랑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더 기대해서 외로운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먼저,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렇게 사랑 가득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은퇴 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배우자 문제와 나이 들어서 황혼 이혼 없이 행복하게 사는 법에 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첫 번째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자. 우호감과 친밀감을 키우면서 사랑의 지도를 그리자. 두 번째로 갈등 상황이 되거나 의견이 다를 때라도 함부로 싸우고 막말하지 말자. 세 번째로 서로의 꿈을 알고 그것을 같이 지지해주고 공유하자입니다.
노후의 배우자와 이렇게 나이 들어간다면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시니어에 대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실버타운의 아침은 항상 조용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은 넓은 정원과 아늑한 아파트가 자리 잡은 은퇴한 노인들이 모여 사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실버타운 안에서도 경쟁은 존재했습니다. 특히 할머니들 사이의 자식 자랑과 손주 자랑은 일종의 사회적 게임처럼 벌어졌습니다. 옥순 할머니가 실버타운에 도착한 첫날, 그녀는 정원에서 산책을 하며 다른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옆집에 사는 정희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인가요? 저는 정희예요. 반가워요. 정희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옥순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네, 저는 옥순이에요. 여기 오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옥순 할머니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가족은 다 어디에 있죠? 정희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정희 할머니는 자신의 자식들과 손주들에 대해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대기업의 임원이고 작은아들은 의사예요. 손주들은 전부 명문대에 다니고 있고요. 옥순 할머니는 정희 할머니의 자랑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자식들과 손주들에 대해 자랑할 거리가 많았지만 굳이 먼저 나서서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버타운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더 자랑스러운 자식과 손주를 두고 있는지가 일종의 지위와 같았습니다. 며칠 후 실버타운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최한 차모임에서 또 다른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자식 자랑의 대가로 그녀가 등장하면 항상 이야기가 자식들로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딸이 이번에 해외에서 상을 받았대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박순자 할머니는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정말요? 우리 아들은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김미숙 할머니가 맞받아쳤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자랑할 거리가 많았지만 자랑보다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주 만나는 할머니들과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손주들은 둘 다 대학에 다니고 있고요. 할머니들은 옥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어떤 회사인가요? 대학은 어디에 다닌다고요? 옥순 할머니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작은 회사라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네요. 손주들은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옥순 할머니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커뮤니티 센터에 나타날 때마다 할머니들은 자식들과 손주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느 날 커뮤니티 센터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할머니들은 각자 자식들과 손주들이 보내온 선물이나 편지를 자랑하는 자리였습니다. 옥순 할머니도 작은 상자를 가지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먼저 나섰습니다. 이건 우리 큰아들이 보낸 목걸이에요. 보석이 참 예쁘죠? 박순자 할머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손주가 보낸 그림을 가져왔어요. 정말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나지 않나요? 옥순 할머니는 상자를 열고 작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 손주들이 찍은 사진이에요. 함께 여행 갔을 때 찍은 건데 정말 추억이 많아요. 할머니들은 옥순 할머니의 사진첩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손주들이 참 잘 컸어요. 그러나 자랑 대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사진첩을 보며 옥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손주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옥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 명은 디자이너이고 다른 한 명은 엔지니어예요.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만 눈빛에는 경쟁심이 보였습니다. 참 잘 됐네요. 우리 손주들도 각자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변호사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죠.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자식과 손주들의 성공담으로 흘러갔습니다. 할머니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자식과 손주들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강조했습니다. 자랑 대전이 끝나고 옥순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자랑스러웠지만 이런 경쟁이 그녀에게는 피로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실버타운에서 평화롭고 조용한 삶을 원했지만 여기서는 자랑과 경쟁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다음 날 옥순 할머니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가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요가를 선택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다른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옥순 씨, 요가를 참 잘하시네요. 자주 하셨나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해왔어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옥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때 박순자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옥순 씨, 어제 자랑 대전에서는 사진첩만 가져오셨는데 다른 자랑할 건 없나요?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또 무슨 성과를 이루었는지 궁금하네요. 옥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굳이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은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죠. 박순자 할머니는 살짝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가 중요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옥순 할머니는 점점 더 많은 할머니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식 자랑이나 손주 자랑보다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들이 가진 고충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 할머니가 옥순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옥순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실버타운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옥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으니까요.
그 후로 실버타운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자식 자랑과 손주 자랑보다는 서로의 일상과 경험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그 변화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실버타운에서는 큰 파티가 열렸습니다. 할머니들은 각자 자신이 만든 음식을 가져와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정희 할머니와 박순자 할머니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자랑보다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옥순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정희 할머니와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옥순 씨. 우리가 자랑하는 것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날 이후 실버타운의 할머니들은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랑 대전은 사라지고 대신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의 삶이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옥순 할머니는 박순자 할머니와 정희 할머니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정희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옥순 씨. 당신 덕분에 우리 실버타운이 더 따뜻해졌어요. 박순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제는 서로를 자랑하는 것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요. 옥순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의 새로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랑 대전이 사라진 자리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관계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의 삶이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자랑 대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할머니들은 여전히 자식들과 손주들의 성과를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경쟁이 아닌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커뮤니티 센터에서 정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주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어요. 정말 기뻐요. 옥순 할머니와 박순자 할머니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축하해요. 손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실버타운에서는 자랑보다는 서로의 성취를 축하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자신이 이곳에서 변화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옥순 할머니는 실버타운의 정원에서 앉아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식들과 손주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항상 가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자랑할 것도 경쟁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옥순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후로도 실버타운의 할머니들은 옥순 할머니와 함께 서로를 도우며 지냈습니다. 자랑 대전은 과거의 일이 되었고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실버타운의 새로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서로를 이해하며 지내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옥순 할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날들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흘러갔습니다. 할머니들은 자식들과 손주들의 자랑이 아닌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지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실버타운에서의 삶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임을 알았다. 어느 날 옥순 할머니는 실버타운의 정원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이 나의 집이에요. 여기서 나는 정말 행복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경쟁이나 자랑이 아닌 따뜻한 사랑과 이해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의 할머니들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며 함께하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에요. 옥순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실버타운에서의 평화로운 일상을 즐겼습니다.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질문들입니다. 고향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해 책 읽고 텃밭 가꾸며 조용히 살지, 아니면 북적북적한 도시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지낼지, 어디서 살든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우아하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지, 이러한 고민 속에서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닌 시대입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과거엔 10여 년, 길어야 20년 정도로 여겨지던 노후의 정의가 3, 40년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식사, 청소 등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는 럭셔리 실버타운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정량의 금액을 지불하며 편리하게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고급 실버타운은 시니어들의 낙원일까요? 최근 일본 언론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77세 남성의 실버타운의 2년살이 현실 경험담 말해드리겠습니다. 오션뷰 수영장, 노천욕탕, 극장, 마사지룸, 헬스장, 도서관. 도쿄 토박이인 77세 히라노 씨는 3년 전 새로 생긴 럭셔리 실버타운에 갔다가 한눈에 반했습니다. 태평양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한 근사한 22층짜리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1년 내내 기후도 온화해 도쿄보다 살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는 1년 가까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던 중이었기에 결정도 빨랐습니다. 집사람과 사이도 안 좋은데 이러다 내가 치매라도 걸리면 누가 나를 돌봐주겠나. 경치가 좋고 의료 서비스도 잘 되어 있는 여기서 여생을 보내야겠다. 히라노 씨가 선택한 실버타운은 만 60세 이상만 입주 가능한 노인 전용 거주 시설이었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일시금으로 약 5억 원을 지불했고 매달 식사와 관리비 등으로 170만 원씩 냈습니다. 첫 1년은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일상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주자들의 평균 나이는 75세. 그런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1은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노쇠한 환자들이었고 3분의 1은 지팡이나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노인들이었습니다. 히라노 씨처럼 70대이면서 건강한 노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와 연륜을 쌓으며 성공한 인생을 일군 엘리트들과의 지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허무한 착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히라노 씨는 도쿄 신주쿠에 있는 유명 음악 전문가였습니다. 록 음악 들어보셨어요? 라고 물으면서 공통 화제나 관심사를 찾았지만 대부분은 트로트 듣는데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또한 내가 왕년에 해외 법인 사장이었는데 직원만 2만 명이었어. 아들이 둘인데 의대랑 법대를 보냈지. 끝없는 전직, 재산, 자식 자랑에 스트레스만 쌓여갔습니다. 유명 셰프가 만든 삼시세끼가 제공됐지만 진수성찬도 하루 이틀이지 질려서 매일 먹긴 힘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직접 요리해 간단히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바다가 내다 보이는 노천욕탕에서 만난 한 80대 남성은 약 11억이나 내고 입주했는데 집사람이 도시에서 살겠다며 혼자 가버렸네 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히라노 씨는 지역 커뮤니티에 눈을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실버타운이 위치한 곳은 인구 3만 명의 소도시입니다. 하지만 현지 커뮤니티에 진입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은 고급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는 돈 많은 외지인에게 배타적이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날이 늘었고 실버타운 내에서의 사회적 연결이 어려워져 외로움과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만약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10억이 드는데 이런 감옥살이를 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긴 싫었다고 합니다. 결국 히라노 씨는 2년 동안의 실버타운 생활을 청산하고 작년 11월 도쿄로 돌아갔습니다. 만기 전 퇴소이기 때문에 9천만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지만 그는 현재의 도시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일본 방송에 출연한 히라노 씨는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가 모여있는 지금의 주거 환경에서 계속 사는 것이 좋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면서 두 다리가 성한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보편화된 일본에서 실버타운을 직접 경험해 본 결과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경험담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겪은 실버타운은 일종의 지옥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럭셔리한 시설과 서비스에는 높은 비용이 따르며 그 비용에 비해 만족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어떤 현실과 부딪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퇴한 노인들은 어디에서 살기를 원할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노인들은 건강한 상태에서 살던 집에서 늙어가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원래 집에서 살기 어려워진 경우에도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아무리 건강이 나빠져도 이미 오래 살아서 익숙해진 동네에서 벗어나는 건 원치 않는 것이죠. 이는 노인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살며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신혜리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는 지역 사회에 계속 거주하는 이른바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 트렌드라며 노인들은 대부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 원하며 건강이 좋지 않아 원래 집에서 살기 어려워졌다면 그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입주를 고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맺어왔던 지역 사회 혹은 이웃 관계망과 단절되기 때문에
불편해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거처에 대한 결정이야말로 최우선 순위에 놓고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한 이후에도 살아야 할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현역 시절처럼 외출을 자주 하지 않다 보니 집에 오래 머물게 되며 힘이 들어서 이사도 쉽게 다니지 못합니다. 은퇴 후 주거지는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골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에선 노후 준비는 집에서 시작해서 집에서 끝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은퇴 후 주거 선택은 개인의 취향과 상황,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버타운의 환상과 현실을 비교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결성이 더욱 중요해지며 높은 비용의 시설에서만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의 안정된 삶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한 입주자들의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실제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여서 더 외롭다. 실버타운에는 혼자 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부가 계시는 방보다 혼자 사시는 방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실버타운은 군대와 같은 규율이 있는 공동체는 아니지만 식사를 한 장소에서 하고 같은 장소에서 운동하고 로비든 공용 공간이든 간에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매일 같은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한다는 면에서 보면 공동체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들어온 부부가 매일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부부가 같이 운동하고 걸어다니고 같이 수다 떨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부부가 사이가 좋든 나쁘든 알 수 없지만 함께 하는 모습을 매일 보는 것 자체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일반 주거 단지나 아파트와 다르게 한 건물에서 매일 마주하는 모습들에서 혼자여서 더 외롭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효심 가득한 자식들이 매주 방문하고 손자들의 이쁜 모습에 행복하지만 외롭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차라리 실버타운이 아니라면 동네 놀이터에 앉아서 사람 구경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현실의 실버타운에 앉아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천국에서 사는 걸로 착각하고 오지 않지만 노인들에게는 외로움의 지옥일 수 있습니다. 고독과 완만한 죽음이 있는 외따로 떨어져 있는 화려한 무덤가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꾸 남과 비교를 하게 된다. 남과의 비교는 결국 본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앞에서도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용 소파에 앉아서 차 한잔하고 있으면 다른 자식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부모님 집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손자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젠 남의 집 자식들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이건 간단한 예이지만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일들에서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실버타운이 아니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교를 할 일도 없습니다. 비교를 하더라도 그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비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버타운은 이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비교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납니다. 세 번째, 활력을 잃는다. 본인도 노인이지만 매일 노인들을 보고 노인들과 함께하면 활력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본인도 점점 활력을 잃어간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입주 후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늙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당연히 시간이 흐르니 그에 따라 늙어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것보다 더 늙어간다는 느낌을 말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시간이 빨리 가는 노인들의 느낌뿐만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더 늙어간다는 느낌을 말합니다. 어린 사람들과 자꾸 어울려야 한 살이라도 더 젊어진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독일의 어느 학자는 노인끼리 모여 살면 그 자체가 불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자식 눈치 볼 필요 없이 실버타운에서 살고 싶지. 한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자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도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 우리 옆집 여자가 실버타운 들어간다는데 얘기 들어보니 부럽더라고. 돈 있으면 나도 들어가고 싶어. 점차 노년 인구가 늘어나고 자식이 부모를 꼭 부양해야 한다는 우리들의 가치관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차라리 부부끼리 또는 홀로 살고 싶다는 고령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불편하게 자식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버타운에 대한 개념은 막연합니다. 실버타운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버타운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보편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 실버타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주지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버타운 역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실버타운은 안락한 시설 속에서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수백 명이 모여서 지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수십 가지 여가 활동이 활발하게 열립니다.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고급 식당 등의 고급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집안 청소를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 입주자들은 모든 게 만족스럽지만 무엇보다 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꿈만 같은 일이라며 함께 식사를 하고 웃음꽃을 피우다 보면 이곳에 오길 잘했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입주자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 조깅을 한다. 코스도 다양하고 산책로도 여러 개다. 10년째 취미로 하는 색소폰을 무대에서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동호회 활동도 활발히 이뤄져 심심할 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각종 해프닝도 공동체 생활에서만 겪을 수 있는 쏠쏠한 재미입니다. 특히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는 시니어에게 실버타운은 또 다른 만남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편안한 곳에서 노후의 삶을 여유롭게 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실버타운은 적합합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은 복잡한 인간관계에 시달리기 쉽고 주위 사람들과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누군가는 실버타운에서의 대화는 자녀 자랑, 돈 자랑, 질병, 죽음밖에 없다며 자신과는 너무 안 맞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싫은 사람들은 실버타운에서 생활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삶이 어느 쪽에 더 적합한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실버타운에 들어갈 능력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꼼꼼히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